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밤을 감쌌지만 강남의 스카이라운지 아르카디아는 수많은 인물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매년 열리는 블루크리스탈 자선갈라는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이 한데 뒤엉켜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매기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이선희는 이런 자리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가식적인 미소와 칭찬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연약한 신경을 긁어댔다. 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유성건설 강대현 회장의 아내였다. 참석은 의무였고 미소를 짓는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곁에 선 아들 강민의 목소리에 이선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17살의 아들은 어느새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훌쩍 커서 듬직한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 절대 따라오지 않았을 아이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며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옷장으로 가 최고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이선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에스코트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강민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쇼를 가볍게 여며주었다. 소년의 눈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그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샴페인 잔, 그리고 그 사이를 유영하는 사람들의 허영을 무감각하게 훑었다. 저마다 최고급 명품으로 몸을 감쌌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탐욕과 시기심이 번들거렸다. 강민은 이 세계가 역겨웠다. 아버지가 군림하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이 세계가. 강민의 아버지 강대현 회장은 오늘도 불참이었다. 해외의 중요한 바이어와 약속이 잡혔다는 비서의 전원이 전부였다. 이선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이 떠난 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처럼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채 속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들 강민, 그리고 유성건설의 안주인이라는 위태로운 이름뿐이었다. 어머 강 회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오늘 정말 우아하시네요. 몇몇 재계 인사들의 부인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이선희는 몸에 밴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강민은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어머니를 지켰다. 그의 귀에는 여자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가시들이 선명하게 들렸다. 회장님은 오늘도 바쁘신가 봐요. 사모님 혼자 오셨네요. 어머 호호, 워낙 큰 기업을 이끄시니 그럴 수밖에요. 사모님께서 이해하셔야죠. 그들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었다. 강대현 회장의 스캔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선희는 그 동정의 대상이었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미소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듯했다. 짙은 흑발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도발적인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최근 뷰티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 최유라였다. 최유라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무섭게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강대현 회장의 여자였다. 이선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들이 자신과 최유라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피하는 순간 그녀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민은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자리를 옮길까요?
이선희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마치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하며 걸어왔다.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은 마치 시녀들 같았다. 그녀는 일부러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선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두 여자는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마주섰다. 어머, 유성건설 사모님이시네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최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위아래로 이선희를 훑어보았다. 이선희가 입은 단아한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와 자신의 관능적인 붉은색 드레스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네, 최유라 대표님도 오셨군요. 이선희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세기의 스캔들의 두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관람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사모님은 여전히 기품이 넘치시네요. 꼭 박물관에 전시된 백자 같으세요. 아름답지만 생동감이 없달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의미였다. 이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요즘 트렌드는 좀 더 과감하고 생명력 넘치는 거라고들 하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최유라는 말을 이어가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이선희의 뒤에 서 있는 강민에게 잠시 머물렀다. 경멸과 조소가 섞인 눈빛이었다. 저런 유약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무언의 메시지. 강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 여자가 나타난 후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밤늦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쳐 잠드는 어머니의 뒷모습. 서재에서 들려오던 부부의 희미한 다툼 소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깊은 슬픔까지. 강민의 심장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일어났다. 어머나, 최유라가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잔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기울어지며 그 내용물 전부가 이선희의 아이보리색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선홍색 와인이 순백의 실크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이선희의 찢어진 마음에 흐르는 피처럼 보였다.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명백한 고의였다. 이선희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젖어드는 자신의 드레스만 내려다보았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최유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승자의 잔인한 미소였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는 척하며 이선희에게 다가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그러게, 주제 파악을 잘 하셨어야죠. 때 묻은 옷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미 더러워진 사람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답니다. 회장님 곁도 그리고 이런 자리도요. 그 말이 이선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이 움직였다. 소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정장 재킷을 벗어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흉측한 와인 자국이 재킷 아래로 완벽하게 가려졌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강민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17살 소년의 눈이 아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에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섬뜩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최유라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불안까지 읽어내는 듯했다. 최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어린아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세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고작 애송이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가시죠, 어머니. 강민은 최유라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는 부드럽게 어머니의 몸을 돌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사람들이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강민은 마지막으로 최유라를 돌아보았다.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민은 아무 표정 없이 입모양으로만 그녀에게 똑똑히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심판의 선고였다. 최유라는 그 입모양을 정확히 읽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화려한 파티장에서 울린 한 여인의 눈물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욕을 되갚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천재 소년이 서 있었다. 롤스로이스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오직 침묵만이 가득했다. 가죽 시트의 냉기가 강민의 등을 타고 흘렀다.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 이선희는 아들의 재킷을 꼭 껴안은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강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설픈 위로는 지금 어머니에게 칼날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천이 조용히 전해졌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온기 속에 담겨 있었다. 이선희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불필요할 정도로 밝고 거대했으며 그만큼 더 춥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강민은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다.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벗기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왔다. 그의 손길은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능숙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강민은 주방으로 내려가 우유를 데웠다. 끓어 넘치기 직전 가장 완벽한 온도로. 그는 모든 일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꿀을 한 스푼 넣어 잔을 들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이선희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은 조용히 잔을 건넸다. 어머니, 그의 부름에 이선희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그를 향했다. 다시는 아무도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맹세가 아니었다. 사실의 고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선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평소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의 눈 속에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강민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소년의 얼굴에서 아들로서의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이제
그의 얼굴에 남은 것은 냉혹한 집행자의 표정뿐이었다. 강민의 방은 평범한 고등학생의 방처럼 보였다. 책상과 침대,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러나 그 평범함은 치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그는 책장으로 다가가 특정 순서에 따라 3권의 책을 가볍게 눌렀다. 고대 철학서, 양자물리학 개론, 그리고 현대 암호학에 대한 원서였다. 귤릭,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책장의 한 부분이 안쪽으로 열리며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그곳은 강민이 설계하고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낸 자신만의 선격으로 통하는 입구였다. 계단을 내려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은 지저분한 해커의 소굴이 아니었다. 마치 최첨단 기술 연구소의 관제실처럼 모든 것이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벽면을 따라 곡선으로 이어진 7대의 4K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저소음 냉각팬이 돌아가는 검은색 서버렉이 조용히 윙윙거렸다. 공기는 서늘했고 오직 서버의 작동음과 키보드의 희미한 LED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 강민의 진짜 세계였다.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의 이름. 그것이 그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었다. 의자에 앉은 강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듯 움직였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의 눈물, 최유라의 비웃음, 그리고 방관자들의 잔인한 시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분노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되어 그의 뇌를 가동시켰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차갑게 빛났다. 따따따따따그, 정막을 깨는 경쾌한 탁원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수십 개의 검은 터미널 창이 열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자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아우라 코스메틱, 최유라가 피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 강민의 공격은 무자비한 폭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암살자의 움직임과 같았다. 그는 먼저 아우라 코스메틱의 외부 네트워크 방화벽을 스캔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코딩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스캐너였다.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포트와 서비스 정보가 분석되어 그의 화면에 구조화된 데이터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수준이군. 강민은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구조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을 SSL, VPN 게이트웨이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가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해 두었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단 몇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익스플로잇이 실행되었다. 1초, 2초, 3초. 터미널 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Connection established. Bypassing authentication. Success. Shell access granted. 첫 번째 관문이 소리 없이 무너졌다. 그는 이제 아우라 코스메틱의 내부 네트워크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자신의 접속 로그를 실시간으로 지우고 시스템 관리자가 절대 눈치챌 수 없는 가상의 프로세스 뒤에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그는 이제 그들의 시스템 속 유령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내부 네트워크 전체를 스캔하며 지도를 그려나갔다. 재무팀 서버, 인사팀, 데이터베이스, R&D 연구자료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원진들의 통신 기록이 보관된 메일 서버까지. 아우라 코스메틱의 모든 신경망이 그의 모니터 위에 푸른 빛의 토폴로지로 펼쳐졌다. 최유라의 개인 디렉토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오만한 성격은 비밀번호 설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회사 창립일과 자신의 이니셜을 조합한 예측하기 쉬운 패턴이었다. 강민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계정에 접속했다. 그 안에는 온갖 추악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낸 뇌물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매수한 연구원과의 대화 기록,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메일. 그녀의 성공 신화는 거짓과 부패로 얼룩진 탑이었다. 쓰레기. 강민은 차갑게 읊조렸다. 그는 이 모든 자료들을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서버로 조용히 전송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파괴는 너무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는 최유라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생각이었다. 데이터 백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회사의 심장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였다. 고객 정보 회계, 장부 생산 및 재고 관리 시스템 등 아우라 코스메틱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그곳을 장악하는 것은 회사의 숨통을 쥐는 것과 같았다. DB 서버의 보안은 외부 네트워크보다 훨씬 견고했다. 하지만 이미 내부망에 침투한 네메시스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시스템 관리자의 계정으로 위장에 접근한 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커널의 취약점을 공략했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과 정교한 코드 인젝션을 통해 그는 마침내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 즉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비빅 중앙 모니터에 한 줄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Root access granted Aura main DB.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강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눈동자에는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의 흐름이 끝없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우라 코스메틱의 신이었다. 단 한 번의 키 입력으로 이 거대한 회사를 데이터의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 하지만 그는 아직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하는 요리였다. 그는 먼저 그들의 모든 것을 복제하고 분석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짤 것이었다. 최유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순간 그녀를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그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하는 명령어가 입력되었다. 수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그의 개인 서버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요한 지하의 성격에서 한 소년이 거대한 기업 제국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 전쟁의 서막은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채 조용하고도 완전하게 올랐다. 최유라는 화려한 파티의 승리에 취해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제국은 이미 발밑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유라는 펜트하우스의 실크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다. 어젯밤의 승리감으로 충만한 달콤한 아침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태블릿으로 밤사이 올라온 기사들을 확인했다. 역시나 블루 크리스탈 갈라를 빛낸 최고의 스타일. 차세대 뷰티 아이콘 최유라 대표의 독보적인 카리스마. 자신의 이름이 담긴 찬사들을 읽으며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선희에게 와인을 쏟았던 일은 가십기사 한 구석에 작은 해프닝 정도로 실렸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선희는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김비서 오늘 오전 스케줄 전부 취소해. 어제 피곤했는지 피부 관리가 좀 필요하겠어.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곧 출시될 신제품 라인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었다. 세상은 그녀의 발 아래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시각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빌딩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팀장님, 아침부터 그루베어가 계속 버벅거리네요. 로그인이 자꾸 실패하는데 서버 문제인가요? 마케팅팀과 재무팀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나왔다.
IT 지원팀은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월요일 아침마다 흔히 있는 월요병 같은 네트워크 과부하 현상일 것이라고. 최유라 역시 보고를 받았지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보고하지 마. 알아서 처리해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축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하의 커맨드 센터에서 강민은 밤새 복제하고 분석한 아우라 코스메틱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조화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회사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이 3D 모델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목표는 혼란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수십 개의 자동화된 스크립트가 실행되었다. 첫 번째 타겟은 회사의 재무 및 물류 시스템이었다. 그는 돈을 훔치지 않았다. 그런 저급한 방식은 그의 미학에 맞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들을 주입했다. 주요 원료 공급 업체 3곳의 계좌번호 마지막 자리를 서로 뒤바꿔 버렸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이 엉뚱한 곳으로 송금되었다. 동시에 재고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값을 교란시켰다.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이터널 글로우 세럼의 재고를 영역으로 만들고 악성 재고로 남아있던 립스틱의 재고를 수십만 개로 부풀렸다. 전국의 매장에서는 세럼을 보내달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고 물류 창고에는 팔리지도 않는 립스틱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의 간헐적 오류처럼 보였다. 최유라는 오후가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결제 오류와 재고 대란에 대한 보고가 빗발쳤다. 그녀는 IT 팀장을 호출해 고함을 질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팀장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바로 그때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강민은 네메시스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익명화된 블로그와 SNS 계정을 개설했다. 그리고 그곳에 첫 번째 심판을 게시했다. 고발 아우라 코스메틱의 베스트셀러 이터널 글로우 세럼의 진실. 게시물에는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승인되지 않은 값싼 공업용 화학물질을 고급 식물 추출물로 속여 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피부 트러블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최유라가 직접 결제한 내부 품위서와 조작된 실험 결과 보고서 원본 파일이 첨부되었다. 강민은 이 게시물의 링크를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몇 명과 소비자 보호단체, 그리고 뷰티 관련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한 독립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거쳐 속보를 터뜨리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단독 아우라, 코스메틱 유해 성분 사용 및 안전성 결과 조작 의혹. 기사는 온라인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SNS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아우라 코스메틱 불매, 갓 최유라 양심선언, 반반 배신자 세럼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소비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자신의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 대한 배신이었기에 그 분노는 더욱 컸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고객센터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다운되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홍보팀과 법무팀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장 저 기사 내려 포털에 연락하고 방송사에 연락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막으란 말이야. 대표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증거 파일이 인터넷 전체에 퍼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소행이야. 분명 우리 회사에 불만 품은 놈 짓이라고 당장 보안팀은 색출해 내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찾아내란 말이야. 최유라는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공작이거나 내부의 배신자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외부의 정체불명 해커에 의한 공격이라는 것은 그녀의 상상 범위 밖에 있었다.
그녀가 허둥대는 동안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개장 이래 단 한 번도 내려간 적 없던 우상향 그래프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회사 로비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화려했던 제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네메시스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최유라와 임원들이 정신없이 대책회의를 하는 동안 국세청과 검찰청의 익명 제보 사이트에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되었다. 아우라 코스메틱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내역. 파일에는 최유라가 유령 회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그 돈으로 화장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인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고받은 계좌 내역 만난 날짜와 장소, 심지어 대화 내용의 일부를 암시하는 메모까지 포함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자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기업의 존폐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의 증거였다. 대표님, 검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강민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내부 시스템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선물을 풀었다. 논리폭탄 로직범이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신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뒤섞어버리는 악성 코드였다. 갑자기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재무보고서가 외계어처럼 깨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컴퓨터에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이름과 주소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중요한 계약서 파일들은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손상되었다. 내부 메신저는 불통이 되었고 회사 전체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회사의 모든 신경과 혈관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것이다.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괴물의 눈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 모니터의 주식 시세창은 온통 파란색 하한가를 의미하는 절망의 색이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수십 개의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인 그녀는 책상 위에 크리스탈 잔을 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지금의 그녀 자신처럼. 누구야? 대체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그녀의 절규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고요한 지하 벙커에서 강민은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 그래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 그리고 패닉에 빠진 최유라 사무실의 CCTV 화면까지 모든 것이 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다음 단계를 향한 냉정한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디지털 세상의 신이 내린 첫 번째 심판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었다. 가장 잔혹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유리 빌딩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무덤처럼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던 주식은 결국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빌딩 로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과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소비자 단체, 그리고 분노한 투자자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모든 방송사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유라가 쌓아올린 화려한 제국은 단 며칠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표님, 롯데백화점 측에서 전 매장 철수를 통보해왔습니다. CJ 홈쇼핑에서도 다음 주 방송 예정이었던 런칭쇼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세포라에 이어 프랑스 유통사에서도 계약 파기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막대한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유라의 사무실에서는 비서실장의 절망적인 보고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한때 그녀에게 납품하게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파트너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주거래 은행은 추가 대출 불가 통보와 함께 기존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돈줄이 막히고 유통망이 끊기고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닥쳐 다 닥쳐. 최유라는 수화기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네메시스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해커,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그놈만 찾아내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시큐어엑스에 거액을 지불하고 네메시스의 추적을 의뢰했다. 시큐어엑스의 전문가들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공격의 진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대표님 해커는 최소 5개의 국가에 위치한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강민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강민은 자신의 커맨드 센터에서 시큐어엑스의 모든 추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의 프록시 서버에 접근할 때마다 그는 즉시 그 경로를 차단하고 다른 수십 개의 가짜 경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그는 일부러 거짓 단서를 흘렸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경쟁사인 엘리제 코스메틱의 서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IP 주소를 남기거나 북한의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의 코드를 심어놓기도 했다. 시큐어 X팀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거대한 배후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매번 강력한 경쟁사 소행 추정, 국가 단위의 해킹 조직 개입 가능성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났다. 최유라의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시간만 흘러갔다.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찾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유라는 여론을 통제하려 시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게 연락했다. 국장님, 이번 달 광고비 3배로 증액해 드릴 테니 저희 관련 기사 좀 내려주세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 사이. 하지만 스캔들은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을 섣불리 덮으려드는 언론사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이런 시도는 아우라 코스메틱 언론 통제 시도라는 추가적인 기사만 낳았고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혔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늦은 밤 최유라는 몰래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대현 회장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되는 한적한 빌라를 찾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강대현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더 이상 달콤한 연인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돼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회장님, 힘이면 이까짓 해커 하나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최유라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다. 하지만 강대현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왜 내 사업에까지 불똥을 튀게 만들어?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회장님은 깨끗한 줄 아세요. 회장님 비자금 세탁해준 게 누구고 정관계 로비다리 놔준 게 누군데. 궁지에 몰린 최유라는 결국 협박을 꺼내 들었다. 만약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저 혼자 죽지 않아요. 회장님과 있었던 모든 일 다 폭로해버릴 거예요. 그 순간 강대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최유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감히 날 협박해. 당신이 가진 증거 내 힘으로 얼마든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어. 잊었나 본데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준 게 나야. 그러니 다시 끌어내리는 것도 나에겐 아주 쉬운 일이지. 강대현은 그녀를 뿌리쳤다. 그는 이미 최유라라는 말을 버릴 준비가 끝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매력적인 트로피가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한 짐덩어리일 뿐이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빌라에 문이 매정하게 닫혔다. 최유라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렸다. 그날 이후 최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제국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가장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비서실장을 내부 배신자로 지목해 해고했고 임원들의 모든 통화 기록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최신형 도청 탐지기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안팀을 불러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잠을 자지 못해 눈은 퀭했고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까지 생겼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환청에 시달렸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아름다운 사무실은 이제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되었다. 늦은 밤 최유라는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시큐어엑스에서는 결국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보내왔다. 강대현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 소장과 검찰의 출두 요구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 자신감과 욕망으로 빛나던 여인은 없었다. 겁에 질려 불안에 떠는 망가진 한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누구지? 대체 누구야?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비밀, 자신의 약점,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올감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것이 망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커맨드 센터에서 강민은 자신의 중앙 모니터에 떠있는 선명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최유라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웹캠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그는 최유라의 모든 절규와 발악, 그리고 그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심리적 압박은 이제 극한에 달했다. 최유라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정신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강민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2단계 완료. 3단계 대면을 시작한다. 복수의 마지막 장을 향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강민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 이선희가 있는 평온하고 따뜻한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유라의 제국을 파괴하는 차가운 전쟁터였다. 그는 두 세계 사이를 완벽하게 오갔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붕괴는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희대의 스캔들에 열광했고 최유라라는 이름은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이선희 역시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의 몰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지만 감히 그 배후에 자신의 아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민은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듬직해진 다정한 아들일 뿐이었다. 강민은 학교를 다녀오면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선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텅 비었던 저택에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미나 저 사람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이선희가 TV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화면 속 최유라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췌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인과응보일 뿐이에요, 어머니. 강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 최유라의 몰락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은 아직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날 밤 강민은 다시 지하의 성역으로 내려갔다. 최유라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고 사회적으로도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확인했다. 이제 마지막 초대장을 보낼 시간이었다. 그는 여러 겹으로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최유라가 유일하게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개인 휴대폰이었다. 메시지가 최유라의 휴대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불 꺼진 펜트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띠링 하는 알림음에 그녀는 경기하듯 몸을 떨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적으로 그것이 네메시스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초의 유라, 너의 제국은 먼지가 되었고 너의 비밀은 나의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고 싶다면 내일 정오 내 회사 본사 로비로 와라. 혼자 와야 할 것이다. 네메시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다. 최유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공포와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드디어 그 실체를 마주할 기회가 온 것이다.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을 조롱하던 유령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물론 함정일 수 있었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조언가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렸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럴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이 이대로 패배자로 남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 가주지. 내 놈이 누구든 내 손으로 그 가면을 벗겨주겠어. 그녀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처절한 방역의 무대였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개인 경호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과거 용병 출신으로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박 실장, 내일 정오 본사 로비에 내 손님 한 명이 올 거야. 어떤 분이십니까?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놈이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거다. 로비 전체에 자네 인력들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해. 주변 건물 옥상에 저격수도 준비시켜.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놈이 누구든 생포한다. 저항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유라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네메시스가 로비에 나타나는 순간 사방에 포진한 경호원들이 출구를 봉쇄하고 그를 덮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배후까지 알아내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다. 굴욕적인 패배를 극적인 역전승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아우라 코스메틱 빌딩의 로비는 죽어가는 제국의 심장처럼 스산했다. 한때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방문객을 맞이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 꺼진 조명 아래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자들과 짐을 싸서 떠나는 직원들의 침울한 발걸음만이 가득했다. 아직도 건물 밖에는 몇몇 기자들이 남아 진을 치고 있었다. 최유라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꽉 쥔 주먹 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로비 곳곳을 훑었다. 평범한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 청소부로 위장한 여자. 모두 박 실장이 배치한 경호원들이었다. 유리창 밖 건너편 빌딩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격수의 스코프가 로비를 겨누고 있을 터였다. 완벽한 거미줄이었다.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누구일까? 엘리제 코스메틱의 서 회장.
아니면 나한테 버림받은 정부 관료, 아니면 강대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용의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하게 들어맞지 않았다. 로비 중앙의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켰다. 최유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경호원들의 무정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땡, 땡, 땡. 마침내 시계가 전고를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로비의 거대한 회전 유리문이 천천히 움직였다. 눈부신 정고의 햇살을 등지고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생각보다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실루엣은 망설임 없이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최유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역광 속의 인물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 인물이 빛을 벗어나 로비의 희미한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최유라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 분노도 경악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완전한 혼란이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수많은 용의자 중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교복 위에 재킷을 걸친 앳된 얼굴의 소년, 자선 파티에서 와인잔을 뒤집어 썼던 유약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여자 이선희의 아들이었다. 강민의 등장은 로비의 시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유라의 경호원들은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이 상상했던 적은 거대 조직의 보스나 악랄한 기업 사냥꾼, 혹은 최소한 살기등등한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눈앞에 교복 입은 소녀는 그 어떤 예상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최유라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 후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질문이 아닌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하하하하, 너라고 네가 네메시스라고. 그녀는 배를 잡고 웃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터져 나오는 모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웃기지 마, 꼬마야. 내 뒤에 누가 있어. 그 가련한 내 엄마라도 사주했나. 아니면 강대현 회장. 그 인간이 날 버리려고 너 같은 애송이를 내세운 거야. 그녀는 강민이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거라고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에 저 소녀는 너무 어리고 너무 평범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민은 여전히 그 파티장에서 봤던 유약한 엄마 뒤에 숨어있던 무기력한 아이일 뿐이었다. 강민은 그녀의 조롱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몇 걸음 더 다가가 최유라와 정확히 5미터의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그의 눈은 감정 없는 렌즈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2년 전 11월 7일 스위스 UBS 은행 취리히 지점, 계좌번호 75B 4998 29991. 유라 최라는 가명으로 3천만 달러를 입금했지. 네가 로비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이야. 강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최유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계좌는 그녀와 강대현 회장, 그리고 돈을 관리해준 스위스 은행의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었다. 그녀의 웃음이 순간 멎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넌 대체 네가 내 어머니를 모욕했어. 강민이 말을 이었다. 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한 거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압감이었다. 최유라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포는 곧 분노로 변했다. 이 꼬마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래,
네가 네메시스든 뭐든 상관없어. 넌 지금 내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일 뿐이야. 내 엄마처럼 너도 참 어리석구나. 그녀가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제 발로 기어들어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건 바로 너야. 그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숨겨둔 이어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박 실장 지금 그것이 신호였다. 로비 곳곳에 위장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청소 카트를 밀던 남자가 카트를 내팽개치고 달려들었고 신문을 보던 남자는 신문을 찢어발기며 일어섰다. 출입구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나 퇴로를 막았다. 순식간에 60명에 가까운 남자들이 강민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기둥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경호팀장 박 실장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에게 다가왔다. 게임은 끝났다 꼬마야. 최유라의 얼굴에 승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강민의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히려 포위해 오는 남자들을 한심하다는 듯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마치 사자우리에 들어온 하이에나 떼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그는 전화기에 대고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진입.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로비를 뒤흔들었다. 쾅! 로비에 강화 유리로 된 정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박살났다. 동시에 천장에 거대한 채광창 유리가 깨져나가며 검은 로프를 탄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로비로 하강했다. 모든 비상구와 측면 출입문이 안쪽으로 부서져 열리며 그곳에서 검은색 비즈니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스러운 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무섭도록 정교하고 효율적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선,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들은 순식간에 로비의 모든 주요 지점을 장악했다. 최유라의 경호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총을 뽑을 시간조차 없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유령처럼 그들의 등 뒤로 다가가 정확한 급소 가격과 관절 기술로 순식간에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고통스러운 비명 대신 윽하는 짧은 신음소리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수십 명에 가까운 나름대로 거친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단 1분도 되지 않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최유라와 박 실장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로비를 완벽하게 장악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민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멈춰 섰다. 그들의 수는 어림잡아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모두가 귀에 무선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는 로비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흉터 있는 남자가 강민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최유라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더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권 실장. 외곽 경비는 옥상에 저격수 2명을 포함해 외부 지원 인력 5명. 전원 제압 완료했습니다. 경찰에는 불법 채권 추심단 난동으로 신고해두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잘했어. 강민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최유래게로 시선을 돌렸다. 소년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병 애쉬빙을 거느린 거대한 권력의 주인이었다. 이 50명의 정예 요원들은 그가 3년 전 익명으로 설립한 사설보안 및 정보 컨설팅 기업 블랙사이트 솔루션
이에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전 세계의 특수부대 출신들을 스카우트하고 최첨단 기술로 무장시킨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군단. 그의 해킹 능력은 그가 가진 힘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이제 알겠나 강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넌 네가 뭘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너는 대체 정체가 뭐야? 최유라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떨려 나왔다. 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다. 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권력, 네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그건 전부 허상에 불과해. 넌 그걸로 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거다. 이건 사업 분쟁도 원한 관계도 아니야. 이건 그냥 네 오만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강민의 조용한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앳된 소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이 깨워버린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패배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가까워지자 권 실장이 강민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대표님,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50명의 검은 정장 요원들은 미련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서진 문과 창문을 통해 순식간에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것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유라의 경호원들과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유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경호팀장 박 실장뿐이었다. 경찰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대 기업의 로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수라장. 그리고 그 중심에 K뷰티의 여왕이라 불리던 최유라가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전부 경찰서로 갑시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는 순간 로비 문으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유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최유라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맬 뿐이었다. 수사관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로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서 빛나던 여왕이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대중 앞에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몰락은 완벽했고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소식은 강대현 회장에게도 즉시 보고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앞에서 벌어진 소동과 최유라의 체포 장면이 담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가 체포된 것보다 그 현장이 불법 채권 추심단의 난동으로 위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전문적인 처리 방식.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오직 그만이 아는 번호였다.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첨부 파일 하나와 짧은 글귀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된 음성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서는 얼마 전 자신의 빌라에서 최유라와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그녀를 버리며 내뱉었던 자신의 냉혹한 목소리, 그리고 최유라의 범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까지. 강대현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아들이었다. 자신의 아들 강민이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다.
그는 아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힘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들은 자신의 목줄을 쥔 채 언제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력하고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상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유성건설의 총수라는 그의 왕관은 이름 모를 아들의 소나귀 안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며칠 후 강대현은 강민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십니다.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치 않으십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미나, 잠시만 우리 만나서 그리고 제 상속권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성건설, 그 더러운 돈에는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강민의 말은 비수처럼 강대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찾거나 우리 삶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아버지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강대현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거대한 회장실 안근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은 이제 그를 가두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새 계절이 흘렀다. 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언덕 위에 하얀 2층 집 한 채가 그림처럼 서 있었다. 정원의 파라솔 아래에서 이선희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만이 잔잔한 바다처럼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강민이 직접 끓인 허브차를 들고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은 훌쩍 자란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대안학교에 다니며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었고 블랙사이트 솔루션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그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고맙다 아들. 이선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벌인 일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유라의 몰락과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모두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거실의 TV에서는 잠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결국 파산 처리되어 여러 경쟁사에 헐값으로 분할 매각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최유라는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성건설 역시 과거의 비리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며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뉴스도 이어졌다. 이선희는 조용히 TV를 껐다. 더 이상 그들의 세상은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미나, 내 어머니, 네가 한 거지. 이선희의 목소리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강민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고맙다. 이선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아들. 강민은 말없이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녀의 미소를 지켜냈다. 그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승리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지는 해가 만들어내는 황금빛 바다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따뜻하고 찬란한 길만이 놓여 있었다.